북한이 지금 2천만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구가. 북한의 모든 주민은요, 자기 생명이 없어요. 국가의 소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파견이 돼도 사람들은 그걸 거부할 권리도 불만을 가질 것도 없어요. 북한 입장에서는 인적 지원, 공짜, 군사 물자, 자기네가 보관을 하기 힘들어 하던 것들을 다 소비를 한 셈이에요.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 없는 장사죠. 북한과 러시아가 새 경제협의회를 열어 무역과 자원협력을 논의했는데 실제로 양국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관계 거슬러 가면 195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북한이 전후복구 건설, 사회주의 건설해가지고 구소련이죠. 러시아에게 달러로 55억 달러를 빌려왔어요. 근데 그걸 갚지도 못했는데 소련이 망했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다시 이제 협력을 한 게 2001년에 다시 모여서 그 55억 비대대한 걸 30년 동안 분할로 물겠다. 이걸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33년 동안에 그 55억 달러를 물겠다. 그러니까 50년도, 1950년도에 진 빚을 아직까지도 못 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이미 러시아하고는 이렇게 관계가 됐고, 작년 6월에 북한이 러시아 전쟁이 발발하면서 포괄적인 동반적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맺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참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게, 정치적인 관계도 있지만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에서 포괄적으로 동반해서 같이 나가겠다는 거고, 실제로 그게 올해 11월에도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협력 관계에 대해서 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와서 지금 21세기에 2025년에 와서는 그게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역과 협력, 론이지만 양국 경제, 사실은 러시아는 뭐 북한에서 도움을 안 받아도 뭐 크게 도움은 안 되지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도움을 받으면 크게, 왜냐면 워낙 인구가 작고, 북한이 지금 제가 알게 된 소식은 2천만도 안 된다고. 왜냐면 저희 때는요, 한 집에 보통 아이들이 5이었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보통 한 집에 한두 명이에요. 근데 북한은 이제 계속 2,500만 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2천만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작년에 포괄적인 협력적 관계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무역 자원 협력까지 다 포괄이 됐고, 올해 11월에 그런 것들을 서명하고 두 나라가 외교관 수장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이게 현실로 이제는 움직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당장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게 되면 그런 거예요. 끝나게 되면 이제 러시아도 또 어떻게 보면 복구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인적 자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서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협력이라는 것, 서로 간의 협력이라는 건 주고받아야 우리가 그 협력에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계속 전쟁을 한쪽에서 하는데 누구를 계속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이라는 이 기본적인 틀이 끝나야 북한에서 인적 자원을 받아서 그 대가로 경제적인 걸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그때 가야 막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전쟁 중이라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러시아의 대규모 군사 및 물자 지원을 하고도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구조는 북한 경제에 어떤 압박을 주고 있나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대규모 군사 및 물자 지원을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 없는 장사한 거예요. 왜? 첫째로 인적 파견, 북한의 모든 주민은요, 자기 개인의 생명이 없어요. 국가의 소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파견이 돼도 그 사람들은 그걸 거부할 권리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 해서 북한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돈을 주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군사 물자요, 북한은요 1960년도에 만든 재래식 무기들이 아직도 지하 창고에 있어요. 전쟁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써볼 상황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무기나 탄약 같은 걸 보관을 하려면 온도, 습도, 그게 해당하는 게 다 돼야 되는데, 북한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하 창고에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질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러시아 병사가 그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불발탄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군사 물자를 지원해 준 게 오랫동안 자기네가 갖고 있는 골칫덩어리를 해제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인적 지원 공짜, 그리고 군사 물자
어떻게 보면 자기네가 보관을 하기 힘들어하던 것들을 재래식 무기들을 어떻게 보면은 다 소비를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손해 없는 장사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아직도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그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구글 지도 물론 액면상 봤을 때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과 러시아 이런 모든 관계는 다 물밑에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또 이제 서로가 거래를 해도 물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상 밖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실천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소극적으로 시작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드러내놓고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눈에 인지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 경제에 압박을 주고 있나? 저는 압박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손해 없는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장사를 치면 그래요. 내가 몇 년 전부터 팔지 못했던 묵은 옷을 내가 외상으로 비싸게 팔았는데 그게 대한 대가가 언제 들어와도 나는 미치지 않는 장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충분한 대가를 받으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100에서 80%라고 봐요. 우크라이나 파병을 둘러싼 북한 내부 관리 실패와 정보 통제가 김정은 체제 안정성에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나요? 일단은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북한이 공개를 했잖아요. 그것도 아주 멋있게 비행장에서 군인들의 시신에 인공기를 덮고 김정은이 직접 가서 눈물 질질 짜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공개하기 전까지 세계가 얼마나 많은 억측들을 했어요. 북한 주민들한테 비밀을 붙이고 그 사람들한테 모두 평양에 다 몰집시켰다더라. 이상한 뉴스들이 많이 나죠. 근데 북한이 보란듯이 때렸어요. TV를 해서 공개를 했어요. 북한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감정을 잠재울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너무나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탁 터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전사자 가족들이 와서 다 울잖아요. 근데 그게 그 방송원이 얘기하는 게 수령님의 은정, 우리 아들 자식들을 잊지 않고 내 아들이 전장에 가서 개죽음을 당했는데 그걸 찾아준 게 수령님의 은정이래요. 그렇게 다 미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 어떻게든 러시아에 파병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국리를 미리 마련하는 거죠. 왜냐면 걸리면 안 되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결핵 진단서가 $500까지 올라갔대요. 북한에서 결핵 환자는 군대를 못 가거든요. 일단 내가 군대를 안 가면 러시아에 파병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전 차단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대중화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는 아니지만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북한 당국의 그런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리고 그런 노하우들을 미리 좀 주지 않았나. 하지만 그런 당국의 그런 절대적인 그런 파병을 피할 수 있는 북한 주민이 있을까? 좀 그런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큰 리스크가 없는 것 같아요. 북한 주민이 손해가 많은 거죠.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저희 큰아들이 북한에 있는데 엄마가 탈북을 하다 보니까 행방불명자 가족으로 해서 군대를 못 갔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내가 북한에 살았다면 우리 아들이 저 전장에서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군대 가서.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이렇게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그게 조금 좀 교차되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죽지 않은 엄마는 한숨, 안도의 숨. 내 아들이 죽은 엄마는 절망. 근데 이것을 사실은 우리나라나 세계나 보게 되면 내가 거기에 파병을 되면 거기에 전사하면 그 가족들한테 합당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군대에 나갔을 때도 한 달에 얼마.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내 아들이 목숨값도 이미 북한 당국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 땅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푸틴이 북한의 핵심 군사 기술을 넘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이 북러 관계 냉각으로 이어지는 신호인가요? 아니요, 저는 절대로 북한과 러시아는 냉각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런 거예요. 막 회담을 하다가 회담을 안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면
외면했다? 이번엔 또 중국하고 손잡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뭐 예민하고 뭐 시시각각으로 뭐 그건 언론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러시아하고 북한과의 관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연계가 된 관계가 아니고 피를 나는 전우라는 그런 호칭을 많이 써요. 북한에도 이제 조서예술영화도 영원한 전우라고 피를 나는 전우 영화를 만들 정도로 이제 과거에도 엄청 사이가 좋았고 지금도 그 50년, 60년, 70년이 되는 가운데도 한 번도 냉전으로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두 나라가 냉전된 적은 없지만 극적으로 아예 끈끈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러시아에 파병을 함으로써.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직 그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핵심 기술 이런 것들을 넘기지 않았는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아직 넘길 수 있는 왜냐면 핵심 기술을 넘긴다고 해서 북한이 당장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안 됐으면 이미 토대를 마련한 다음에 기술을 줄 수도 있고 사전 협약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관계 냉각, 저는 냉각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냉각이 될 수 있는 가설을 할 때 푸틴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이 모자라서 정말 채용 공고를 내는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도움을 냈잖아요. 군인으로 입대를 하게 되면 한 달에 뭐 몇만 달러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근데 북한이 돈을 당장 받지 않고 수천 수만 명을 내보냈어요. 북한 푸틴 입장에서는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라도 잡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좋은 국면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자기가 그 수렁위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주파나를 튕길 수 있는 여유가 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배제하거나 외면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나라 사이를 무너뜨릴 수 없는 끈끈한 무엇인가가 계속 오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핵이나 북한에서 핵을 갖추게 된 이유가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자료들을 가져오고 그 우라늄 이런 것들을 북한에서 가져오면서 핵을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을 가지게 된 모든 근본지는 구소련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간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자기네를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잽이 안 되거든요. 러시아가 세계에서 핵무기가 제일 많은 나라인데 북한에서 한두 개를 더 만든다고 해서 위험이 되지는 않고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은 포괄적인 협력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뭐 우리가 적대나 라이벌이 돼야 그것도 가지고 있는 그 나라의 땅덩어리나 기술이나 경제적인 관계가 비슷해야 라이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북한하고 러시아는 비교를 못해요. 비교가 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을 그렇게 외면하고 냉각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시기가 아직 안 된 거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모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시각에도 오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배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북한과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 협력을 넓히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체제를 흔들 만큼 커질 가능성이 있나요? 충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정의가 세상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드는 생각이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부정의가 정의를 이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이 합법을 누르는 것 같고 이 세상에 정의가 있을까?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자기네 땅을 다 떼우면서도 왜 힘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까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침략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침략자를 우리는 같은 형제국으로 도와준다 이러고 파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갖고 있는 물적, 인적 이런 자원들이 많고 일단은 뭐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정의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거는 러시아인데 결국은 손해를 보고 무릎을 꿇는 거는 힘없는 나라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러시아가 만약에 승리를 끝났을 때 지금 자라나는 새 세대들, 세계 사람들 눈에 정의는 사라졌구나. 힘과 권력, 무력, 독재만이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안 좋은 인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제 그 TV를 보게 되면 미국 대통령이 오는 거 막 실시간으로 막 보여주고 그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세계가 움직이고 세계가 요란하게 뒤번지고 막 이런 거 봤을 때는 저 사람도 한 인간인데 왜 세상이 저 사람 하나에 쩔쩔맬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머릿속에 막 하면서
이 세상에 정의가 있을까? 막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러시아나 김정은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생각지도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국제사회, 세계 체제의 질서가 흔들리죠.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해도 내가 힘이 약하고 나한테 진 거 없으면 정의롭지 못한 사람한테 나는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이런 인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김주애가 공군 행사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장성들로부터 별도 경례까지 받은 모습은 북한 권력 구조에서 어떤 변화를 의미하나요? 저는 이번에 최근에 나온 영상 보고 놀랐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철부지 딸이 아닌 거예요. 단독 샷을 찍은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아버지와 같이 다니는 걸 막 찍었는데 경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는 북한이 단순히 이제 자녀분이 아닌 친애하는 자녀를 했다가 존경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녀. 이제는 호칭도 막 바뀌어져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권력 구조의 변화라기보다는 북한 권력에서 김주애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단순한 철부지 아이를 떠나서 장군님과 동등한 위치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각인을 해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느꼈어요. 근데 사실은 김주애가 2022년 ICBM 발사장에 처음 등장했을 때는 정말 볼살이 뽕뽕하고 누가 봐도 집에서 사랑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이제 어떤 기관이 분석을 한 데 의하면 3년 동안 김주애가 언론 매체에 등장한 게 600회라고 해요. 그럼 1년에 200회. 한 달에 적어도 20회 정도를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마무시한 거죠. 근데 사실 김주애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핵무기 발사장을 뒤에다가 배경으로 해서 사진 딱 찍었을 때 저는 그게 남과 북에서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자녀를 핵을 발사하는 거기서 찍을 수 있냐. 그러면 결국은 핵을 얘한테 넘겨주겠다는 거냐. 그리고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는 딸이 있는데 이 아이만큼한테는 핵을 이거 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무색하게 몇 년 후에 핵 발사장 앞에서 딸하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에서 어쩌면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하는데 북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런 거예요. 핵 발사장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거는 자 봐라. 나는 우리의 핵무기가 우리의 가정을 지켜준다. 딸하고 같이 찍음으로써 오직 핵무기 발사, 핵무기만이 우리의 전체 가정을 지켜주는 대단한 거다 하는 걸 북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사진이지만 북한에서 보는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영향력과 세계에서 보는 영향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는 좀 더 권력 구조, 권력에서 얘가 층층단을 지금 어떻게 보면 몰탈을 하고 지금은 그 몰탈이 굳어가지고 위에다가 미장을 하면서 층계를 하나씩 올라오는 과정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 12세 김주애의 중국 동행과 국제무대 노출이 단순 홍보용인지 실제 후계 구도를 공고화하는 과정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2025년 9월이죠. 갔을 때. 근데 저는 김주애가 탔냐 안 탔냐 그런 것들이 처음에 막 이슈가 되다가 그 사진에 나왔어요. 근데 다행히 그 주석단에는 올라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저는 북한이 계산한 다 숫자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국의 그 열병식에 저도 뉴스를 서치해 보니까 과거에도 어느 나라 대통령이 아들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 아들은 이미 후계자로. 그러니까 이번에 김주애가 처음인 건 아닌 거예요. 중국 큰 행사에. 근데 주석단에 세우진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저는 맛보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딸을 데리고 국제무대에 나갔다? 이것만으로도 북한의 후계자는 딸이구나 이런 것들을 세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석단에 올리지 않은 거는 북한에서 계산된 너무 나대지 않은 저게 너무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불쑥 나타나면요.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막 희집으면요.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호기심보다는 저게 뭐야 하고 약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딱 얼굴 해서 공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영하게 처리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국제사회에 김주애의 모습을 각인시키는데 충분했다고 봐요. 김주애의 최근 외모 변화를 두고 나오는 성형설은 어떤 기준과 근거로 신빙성을 평가할 수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성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화장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가끔 TV 촬영할 때 맨 얼굴에 갔다가 화장을 다 하고 머리까지 다 하면 나를 보면 내가 낯설어요. 내가 이렇게 생겼나? 이 턱도 다 이제 섀도우를 해가지고 하면 아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김주혜가 뭐를 못하겠어요. 근데 키가 165에서 170으로 보는데 대한민국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이 그만해요. 저희 아들도 초등학교 5학년 때 171이었어요. 잘 먹으면 그게 키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북한 아이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상하지 대한민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의 키를 가진 아이들이 많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애가 키가 많이 컸고 그리고 이제 외모 약간 그런 헤어 메이크업 이런 데서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좀 더 애티를 벗고 성숙하게. 그리고 한때 이제 북한에서 텐텐이라는 이제 한국의 영양제가 인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북한의 부모들은 그렇게 못 살아도 자식을 많이 낳지 않기 때문에 내 자식이 키가 크고 잘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는 굶으면서도. 그런데 김주혜를 보니까 너무 큰 거야. 야, 수령님 딸은 뭘 먹었다니? 야, 영양제 텐텐을 먹었다 하지 않니? 이게 다 정확하지 않은 소문을 통해서 했는데 텐텐이 뭐냐고 했더니 한국의 영양제더라고요. 아이들이 먹는. 한국에서는 25,000원인데 북한에서는 10만 원에도 없어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김주혜가 등장함으로써 그 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김주혜가 뭐가 없어서 못 먹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성형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외모를 통해서 북한은 그런 거예요. 북한에는 지금까지 보면 감성 정치를 많이 했어요. 사람의 감성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북한이 항상 하는 말이 한 알의 총알은 한 사람의 심장을 뚫지만 하나의 노래는 1000만 사람의 심장을 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술이나 이런 선전물을 가지고 수천 수만을 교양하고 선전하는 나라예요. 그러면 김주혜라는 인간 하나를 딱 내놓음으로써 좀 더 성숙해지고 어른스럽고 이런 걸로 해가 사람들한테 그냥 햇병아리 아이라기보다는 듬지사고 어떻게 보면 성숙한 아이한테 가는 믿음의 배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모 변화 이런 걸 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감성을 이끌어낸 것 같아요. 뭔가 수령님의 자제분은 애가 아니다. 우리가 좀 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체다. 이런 걸 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혜의 등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북한 엘리트층이 12세 후계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후계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나요? 이제 김주혜가 첫 외교 무대 등장이잖아요. 근데 북한 엘리트층이 엘리트란 말도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 뵀고요. 북한에 영원한 엘리트층이 어디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내가 고위공직자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얼마나 투명한 그런 과정을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를 하고 사법고시 보고 이런 것들이 안 받침돼야 되잖아요. 북한은 물론 간부 사업에서 토대도 좋아야 되고 뭐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안 받침돼.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올라갔지만 그 자리가 영원한 엘리트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장성택이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냥 장성택 동지를 믿고 따랐을 뿐이에요. 근데 장성택이가 잘못함으로써 그쪽에 가서 충실했던 사람들이 그래 하루아침에 형장에 이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의 엘리트층 흔들릴 가능성 이거는 조금 약간 연관될 수 없는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북한의 간부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법은 북한에 존재할 수 없는 단어예요. 자기들이 뭔데? 수령님이 너로 보고 사슴이라 하면 사슴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북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주혜가 이제 후계자를 딱 됐다고 할 때 북한 간부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저 아이한테 얼마나 잘 보여야 될까? 그걸 궁리할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내가 쟤한테 좀 더 어른이지만 조금 내가 어떻게 하면 아부를 하고 수령님께 충실한 일꾼으로 보여야 될까? 아마 그걸 생각할 거예요. 흔들린다? 그런 거는 전혀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자유를 처음 마주했을 때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나요?
사실은 그 충격을 받는 개수가 손으로 꼽을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것, 일상생활이 루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한국에 와서 주변에 다른 탈북민들도 얘기하는 게 새벽에 누가 와서 문을 안 두드려서 너무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북한은 새벽마다 인민반장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려요. 인민반 회의를 나오라, 인민반 동원 이런 걸 나오라.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누구도 나를 터치하지 않고 나와서 우리 앞에 집 도로를 쓰려고 강요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와 진짜 그게 약간 이런 것들이 자유구나. 나를 누가 새벽부터 나와라 들어가라 하지 않는 그런 게 자유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사실은 자유라는 게 지금 너무 많죠. 내가 자유롭게 직장을 안 가도 안전원이 와서 너는 왜 직장을 안 다니냐고 막 헛독질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일하기 싶을 때 일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집에 앉아서 TV를 보고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샤워를 하고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그게 다 좀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것, 당연한 것들이 남한 정착 초기에는 탈북민들한테는 거의 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다 충격이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자유라는 게 뭘까? 자유라는 건 우리가 북한에서 배웠을 때는 개인 이기주의다? 이런 것들이 자유에 속한다고 들었는데 한국에는 내 이름으로 간판을 달 수가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예를 들면 박주희 미용원 이렇게 제가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그래, 내 이름 석자를 당당하게 내 걸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닐까? 좀 그런 것들에 좀 충격을 먹고,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그거였어요. 북한 지역으로 된 걸 간판에 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함흥냉면집. 아니 어떻게 남한에서 북한 호명으로 된 개인 식당 이름을 걸지? 북한에서는 서울냉면집이라는 간판을 달 수도 없고 그렇게 남한과 연관되는 호칭을 가지고 어떤 걸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좀 충격적이었고, 저는 좀 두 가지를 해보는데 이게 자유가 있어서 좋긴 한데 또 자유가 어떻게 보면 좀 단점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 자유로운 세상에 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자유가 너무 많아서 제가 판단력이 흐려져요. 너무나 자유롭게 내가 직업을 구하고 싶어도 인터넷에 두시면 잡코리아, 사람인, 알바몬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막 자유롭게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직업을 구할 수 있다. 야, 정말 자유로워서 너무 좋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처럼 자유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구렁텅이가 자유더라고요. 너무 안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그럴듯한 문구를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 판단력이 없다 보니까 조금 범죄에 휘말리게 되고, 모르니까.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자유의 속성 때문에 생기게 된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탈북민들끼리 모이면 자유는 달지만 또 쓰기도 하다. 자유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체제 속에 얽매여 왔던 사람들은 그 자유의 그 다양한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충격이 됐던 것 같아요. 북한의 직업이나 돈을 버는 구조가 한국과 어떻게 달라 탈북민이 정착 초기에 혼란을 겪나요? 일단은 직업을 구하는 구조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을 하면 내 개인이 직장을 얻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국가가 노동가에서 단체로 집체적으로 배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으로는. 그래서 북한은요, 전체 인민이 공무원이고 공무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계약직이 있다가 재계약이 안 되면 잘리고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사례들을 처음에 봤을 땐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면 북한에는요, 노동가에서 자, 박주희 농무는 방직공장에 가시오 하면 방직공장 노동가에 제 문건이 다 넘어가요. 그럼 저는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못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공무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그 공무직에서 빠져나오려고 뇌물을 거이는 게 북한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직업을 구하는 게 대학을 졸업했다 해서 무조건 직업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또 그에 조금 대응되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면접을 봐가지고 거기에 붙어야만이 직업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직업은 또 머그랄이 있는 직업은요, 북한에서는요,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뇌물이면 가능하고 부모들의 안면이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러잖아요. 국회의원 자식이 불법으로 입사를 했다. 이래서 그게 후에 터져가지고 그분이 막 국회의원 그만두고 이런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회가 공정하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이런 걸 보고 면접을 봐서 채용을 하는데 북한은 그냥 무리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업을 얻는 과정도 다르고 직업을 얻는 과정에 북한에는 불법이 어떻게 보면 정답이에요. 내가 부모의 힘이나 내 돈을 써서 좋은 직업을 갈 수 있는 내가 자격이 굳이 필요 없어도 돼요. 그리고 북한은요, 대학 졸업증도 돈이 있으면 사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처럼 이제 그렇게 막 우리는 이제 저도 한국에 와서 뭐 이력서를 내보고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하면 그 학교에 이제 졸업증명서 무슨 것들을 증빙 서류들이 너무 많잖아요. 북한은 별로 그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직업을 구하는 데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버는 데에서 이런 데서는 북한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사회주의 직업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게 고난의 행군 이전 세대거든요. 저는 이제 그 91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월급을 북한에서 탔던 세대예요. 그 월급으로 시집갈 준비를 했던 세대인데 그때는요 내가 어떤 직업을 잡는가에 따라 한 7, 8년만 있으면 제가 시집갈 준비를 다 했어요. 그 월급으로. 근데 이제 고난의 행군 이후부터는 월급이라는 게 계속 밀리고 월급으로 가지고는 쌀 한 킬로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대부분 직장에다가 이름을 걸어놓고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장사를 하면 나는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를 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고 그리고 카드를 쓸 때 또 뭐 몇 프로는 세금으로 나가고 이런 것들을 감추려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범죄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거의 대부분 무법 장사를 해요. 개인이 합법적인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도 없거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 북한에는요 내가 얼마짜리 옷을 사서 얼마에 벌었는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식당에서 이달 매출이 뭐 3천만 원이다 하면 그게 딱 카드로 내지고 딱 증서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이 나라에서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투명해요. 근데 북한은요 내가 얼마를 벌고 내 돈이 얼마인지는 누구도 몰라요. 왜냐면 시장에서 파고 살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탈북민들 다는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처음에 딱 와가지고 그 뉴스를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어떤 사람이 현금을 집에다가 가득 갖고 있다가 그게 이게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이제 은행에다가 넣으면 재산세를 내야 되니까 그걸 현금으로 다 뽑아서 집에다가 몰래 감췄는데 그게 적발이 돼가지고 막 뉴스로 나오는 거예요. 정착 초기에는 그랬어요. 아니 사내가 땅에다 묻지 왜 집에다 놨지? 이게 북한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잘못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은요 내 돈이 얼마고 내 돈을 어디에 치웠는지는 누구도 몰라요. 대통령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면요 나라에서 와서 문초를 해요. 네가 이 돈을 어떻게 벌었냐 출처를 대라. 이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해요. 딱 감춰요. 그러니까 장사도 똑같아요. 투명하게 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한국하고 돈벌이를 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에 와가지고 막 그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들을 보면 바보 같고 왜 저렇게 똑똑히 못하지? 산에다 돈을 감췄으면 안 들키겠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잘못 인식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나쁜 게 아니라 북한 사회 체제가 뭔가 내한테 있는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는다는 거는 누구도 몰라야 되는 절대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번 만큼 나라에다 세금도 많이 내고 이런 루틴을 몰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남과 북의 돈 버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꿈이라는 것이 직업과 관련된 게 많은데 북한에서는 꿈이라는 것을 물을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직업 상담사분들을 만나면 입을 다물게 되는 게 있는 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어떤 꿈을 갖고 있으세요? 이거예요. 사실 저희는 김일성 시대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는 너는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 나는 영화배우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90년도 이후부터는 꿈이란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꿈이라는 건요 현재를 벗어난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어떤 바람이잖아요. 근데
현재 오늘 하루도 살기가 힘든데 내일을 꿈꿀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북한의 그 열악한 경제 상황이 북한 아이들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꿈이라는 단어를 뺏어갔어요. 그리고 꿈 얘기를 하면 야, 자기는 저렇게 모자라냐,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네가 오늘도 살지 말지 하는데 언제 꿈 같은 얘기를 하냐, 이런 조언을 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꿈? 한국 분들은 금방 말해요. 아우, 나는 내 꿈이 34평 자이 아파트에서 사는 게 꿈이다,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근데 탈북민들은 꿈 얘기를 하면 잠깐 망설여요. 왜? 꿈을 잊고 살아가지고.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지만 그 경제적 궁핍이라는 그 단어가 사람들한테서 꿈을 빼앗아 갔어요. 너는 현재에 집중해 살아도 죽지 살지인데 꿈에 대해서까지는 논하지 말라고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 스스로 머릿속에서 그 꿈이 빠져나갔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에 꿈 얘기를 하면 많이 당황스럽고, 지금은 이제 막 나이가 있으니까 꿈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 그냥 박 기자님은 어떻게 앞으로 살고 싶으세요? 뭐 그러면 저는 건강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간판이나 도시 미간, 영어 표기 같은 일상적 풍경이 왜 탈북민에게는 특별한 문화 충격으로 다가오나요? 일단은 북한은요, 도시 외관에 외래어를 안 써요. 영어로 된 걸. 그러니까 대체 보면 이제 여기는 힐스테이크, 아파트 이름도 자이 아파트, 그 벽에다 쓰잖아. 근데 그게 자이라고 한글로 쓰기도 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X처럼 이제 딱 자이로 어를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보통 보면 뭐 영예군인 아파트, 예술인 아파트, 과학자 아파트 이렇게 불러요. 그 아파트에다가 로고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도 보게 되면 삼성, LG 다 영어잖아요. 삼성 뭐 가전제품에 가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이제 아예 그런 거예요. 영어,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것도 간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창간거리 쌍둥이 아파트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리고 그 구호에 따라 이름을 불러요. 아파트에다가 일심 단결하면 그 일심 단결 아파트 이렇게 부르고, 아파트에다가 강고분투 자력갱생 이런 걸 붙이지 여기서처럼 힐스테이크, 이편한 세상 이런 걸 안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아파트, 북한 도로를 외곽선 봤을 땐 깨끗해요. 왜냐면 이게 간판이 없기 때문에. 간판이 가끔 있지.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우리는 지역마다 가보게 되면, 제가 고향이 양강도인데 양강도 같은 경우에도 양강도 해산 상점 이 간판이 하나예요. 그럼 그 상점 안에 그 밑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원피스를 그리면 공업품 상점이고, 물고기가 하늘을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면 물고기 상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여기서처럼 그 어떤 상점도 되게 자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이마트, 홈플러스, 그 외에도 무슨 박주희 패션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지금은 많이 익숙이 됐는데 북한에서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그걸 좀 오해를 했던 게, 난잡했어요. 왜 이렇게 질서가 없지? 그리고 밤은 더 요란한 거예요. 그냥 누가 전기를 더 많이 쓰나 내기하는 것 같아요. 간판이, 작은 간판은 보이지도 않아요. 어떤 층 같은 거는요, 아예 그 전층 유리에다가 다 쓴 거예요. 태권도 학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냥 간판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참 안 좋게 보였는데 지금은 뭐 좋게 본다기보다는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여기에 월세를 내고 사업장을 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는 게, 우리가 전화로 지나가는 사람 여기 들어오시오 할 수는 없으니까 간판을 보고 들어와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내 생업의 가장 첫 출발점이 아닐까? 저는 그게 간판이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너도나도 달았구나. 근데 북한은 그게 허용이 안 되고 개인이 이름으로 간판을 단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한국의 법 질서가 북한과 어떻게 다르기에 탈북민이 오해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사실은 북한의 법도요, 현행법을 보게 되면 정말 잘 구성되어 있어요. 인권도, 인권이란 말은 없지만 여성들끼리 말싸움을 해도 언어폭력이라고 해서 그게 다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또 그게 실행이 안 되거든요. 저는 사실 법과 기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재밌지만 좀 슬픈 사연이 있는 게, 한국에 저는 13년 전에 처음 와서 남한 사람이랑 소개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가운데 나서신 분이 한국 분인데 되게 좋게 말했던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괜찮은
여성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북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북한 여성에 대한 가정적이고 그래가지고 예쁘게 입고 다소곳이 나갔는데 우리가 통상 보면 어떤 일을 하셨어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그냥 남한 사람 소개팅 하듯 북한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탈북하기 전까지 밀수를 했으니까 밀수를 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갑자기 얼굴빛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다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되게 외면을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보자 하고 헤어졌어요. 그랬더니 중매꾼 분이 그날 저녁에 전화 와서 아니 주희씨 무슨 일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밀수를 했다면 어떡하냐고. 여기서는 밀수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물론 북한도 밀수는 현행법상은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국경을 낀 도시가 북한 전체 도시의 절반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국경 지역 사람들은 밀수가 어떻게 보면 눈이 도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저 여자는 뭐 한다고? 밀수한다고. 야 똑똑하구만.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남한에 와서 밀수를 한다고 하니까 범죄 행위를 하다가 온 사람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나 괜찮은 분을 제가 놓쳐버린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의 북한에서는 음주운전은 기본이에요. 왜냐면 북한 차들을 보게 되면 되게 보면 이렇게 난방이 잘 되지 않고 북한 지역이 추워요. 그래 겨울 같은 경우에는요 운전수들끼리도 야 술 한 잔 먹고 출발해라. 이게 추우니까 속을 더 피고 가라. 그래서 술 한 잔 같은 거는 사실은 그게 정상이고 저희도 운전수들한테 뇌물을 줄 때 술을 줘요. 근데 한국에 와서 금방 온 분들이 되게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은 물론 우리가 하나원이나 국정원에서 받지만 그 정도 가지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주말에 막 길에 보게 되면 음주운전들이 막 암행어사처럼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걸렸다. 내가 들키면 내가 법을 어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금방 한국에 왔을 때는 무슨 술을 조금 먹은 거 가지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개념이 없다 보니까 내 탈북자입니다. 내 언제 얼마 안 됐습니다. 이렇게 되게 그런 걸로 방패를 하려는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 경찰분들은 그런 데에 대해 용서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탈북자라고 해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 와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이진 않지만 몇 분이 좀 북한에서 늘 해오던 그런 간습들이 몸에 배서 좀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는 되게 변호사분을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안타까워하는 게 자기가 알게 된 북한 여성분이 이혼을 자기한테 의뢰를 했대요. 근데 이혼을 하는 남한 남성이랑 살다가 근데 이제 이혼을 하기 전에 둘이 싸움을 붙었는데 사실은 이제 남편한테 말로 그랬대요. 내 진짜 너를 가만 안 놔두겠다.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둘이 서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오갔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걸 다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 증거로 제출하는데 말폭력도 엄연하게 큰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럼 이혼할 때 너무나 불리하게 적응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말로 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남편하고 이혼도 잘 되지도 않거니와 보통 화가 나서 막 싸우게 되면 내 진짜 너를 가만 안 놔두겠다. 내 죽여버리든지 결판 내겠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 여기 와서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혼이라는 거는 말 하나 토 하나 법적 싸움인데 그냥 집에서 남편이 같이 이제 싸우다 보니까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내 진짜 죽여버리겠다.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법을 몰라서 생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주변에서 북한에 있을 때는 막 가정싸움 할 때는 그런 말들이 일상적인 말들이었어요. 주변에서. 근데 한국에 오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이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서만이 폭력이 아닌 거예요. 내가 화가 나서 말로 잘못해도 내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엄청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걸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게예요. 남과 북의 법은 두 나라가 비슷하게 공존하는데 북한은 법과 현실이 떨어져 있고 부합이 되지 않고 남한은
법과 현실이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상반되게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착 초기에 탈북민들이 법을 잘 몰라서 그게 의도된 거는 아닌데 법을 잘 몰라서 많이 좀 당황하고 실수하고 좀 가호를 범하고 그랬던 사례들이 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탈북민은 한국에서의 생활 몇 년 차의 행복을 느끼고 정착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람마다 달라요. 한국에 와서 20년을 됐는데도 정착 못한 분이 계시고 한국에 와서 막 2, 3년 됐는데도 벌써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대별, 연령대별, 환경이 이 세 가지 요인에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한 5년 지나니까, 내가 좀 적응을 했구나.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처럼 살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게, 일단은 저는 저 개인적인 거를 예를 들 때는 주거 환경이 변화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11평 이제 장애인 아파트, 영구임대 아파트를 왔는데, 아이가 이제 한참 사춘기고 성장기고 하다 보니까 집이 좀 작았어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집에 친구들도 데리고 안 오고 되게 바깥으로 내도는 거예요. 집에서. 왜냐면 침대도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임대 아파트가 우리한테 차려졌다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건데 정착 초기에는 그거 감사함을 몰랐어요. 불편함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집이 너무 작다. 너무 불편하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돈도 모여지고 해서 23평 국민임대 아파트를 이사를 가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야가 넓어져요.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5년 차에 차를 뽑았어요. 자동차를 뽑았는데 물론 할부가 있죠. 근데 그 차를 내가 타고 다니면서 바다를 보고 싶으면 바다 보러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그 전까지는요. 그냥 너무 하늘을 쳐다볼 새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남한에 온 건지 아직 북한에 있는 건지도 막 분간할 새도 없었고 적응을 하느라고 또 아이를 홀로 키우느라고. 근데 5년 차가 되니까 내 삶의 환경이 바뀌고 자동차가 생기면서 아들같이 드라이브도 가고 놀러도 가고 이러면서 뭔가 내 마음의 여유가 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좀 그때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기적일 수 있지만 내가 힘들고 내가 막 그 부대끼며 살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올 짬이 없더라고요. 근데 조금 내가 여유가 생기고 환경이 넓어지고 삶이 윤택해지니까 그때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와서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나를 이 나라에서 받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여자가 차를 운전하면서 내 차를 가질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 사회에 감사한 거예요. 너무 그때가 저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함이라는 건요. 강요를 해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서 조금 사람이 여유가 있어지고 안정이 되니까 사회 주변을 살펴보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어지고. 그러니까 저는 내가 남한 국민이 됐다 이런 걸 자부할 때 내가 정치적으로 어떤 큰 이슈들을 터질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 지인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막 정치 이야기를 할 때는 저도 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나도 세금을 내. 그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저희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여기까지 들어왔고 한동안은 세금의 도움으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저는 그때 한국 국민들의 생각을 세금에 허리가 구부러진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사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내 삶이 윤택해지니까 그로 인한 소비가 많아지니까 그로 인한 세금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금이 좀 많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그 세금을 많이 내면서 내 목소리가 당당해진 거예요. 그래, 나도 세금을 내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도 말할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 됐구나. 행복하다. 근데 사실 그 동기부여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남한 분들하고 같이 일했는데 가끔 가다 놀래요.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면 저는 약간 비교를 하거든요. 나는 물리적 나이를 버리고 한국에 와서 이자 몇 년밖에, 4살, 5살밖에 안 되는데 나는 왜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열심히 일을 안 할까? 그럼 나는 이 사람들보다 얼마나 떨어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동기부여도 되고 라이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처음에 와서는 10살에 와가지고 적응을 못했는데 그 아이가 점점 남한 아이와 똑같은 세계관을 갖고 성장하는 볼 때 되게 뿌듯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의 것, 동기부여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둘러싼 그게 변하지 않으면 그게 동기부여가 안 와요. 남한에 정착했을 때 초기 그 생각을 갖고 살면요. 죽어도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했다는 행복감을 못 느껴요. 근데 내가 이 사회 속에서 변해가고 환경이 바뀌고 또 아들이 성장하고 주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내가 변화할 수 있는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올해로 13년 차거든요. 지금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껍데기만 한국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속도 한국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다. 물론 아직까지도 뭐 문화적인 것, 풍습이나 간습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좁혀지지 않는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좁혀지지 않으면 좁혀지지 않은 채로 사는 것도 저는 적응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다 뜯어 고치려고 하면요. 사람이 못 살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은 그런 북한에서 제가 갖고 있던 생활적인 그런 방 문화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음식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 적응을 못했고 저는 아직도 집에서 거의 다 해먹거든요. 한국 음식이 잘 안 맞아요. 좀 달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까지 다 고치려면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적응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너그럽게 그래 이런 것들까지 굳이 고치면서 내가 집에서 해 먹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걸 다 고치려고 하지 말자. 고칠 수 있는 것만 고치고 못 고쳐지는 거는 그냥 그대로도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자. 저는 그게 그 대한민국에서 내가 적응을 잘했다 하는 큰 표징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헬조선, 탈조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조적인 분위기가 있는데 반대로 한국으로 오신 탈북민 입장에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시나요? 안타깝죠. 그 MZ세대들이 말하는 것도 조금 그에 안받침될 수 있는 근거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두 제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비난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비난이에요. 남의 잘못. 근데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을 비난하고 비평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북한에서 저는 한 40년을 살다 보니까 왜 우리나라가 헬조선이야? 나는 너희들한테 진정한 헬조선이 뭔지를 북한이라는 땅을 너희들한테 보여준다면 그런 말을 할까?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는 비난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온 것 그런 이룩한 것들이 대한민국이 절로 이룩해진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값을 깎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 물론 저도 저희 아들도 대학을 올해 졸업했는데 지금 아직 취업을 못했어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미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답답한 점도 있고 막막한 점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들한테 말을 해요. 그래, 네가 원하는 직장이 네가 만약에 못 들어가면 그럼 뭐 네 힘이 되는 대로 어떻게 네가 하고 싶은 데만 하겠어. 우리나라는 아무 데 가나 일해도 네가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지 외국인 근로자들 빠지면 우리나라 경제가 안 돌아간대. 그러니까 부지런하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말고 그냥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해. 저는 사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공감하진 않아요. 자기도 목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부모 세대로서 꼰대라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마련된 이 환경, 기존의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천국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예요. 복 속에 살면 복을 모르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다 보니까 불평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내가 선택해야 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지금 또 현 정부가 청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마음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난보다는 마음을 합치고 인정하고 변화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 주민들이 최근 식량난과 환율 폭등 속에서 당국의 선전보다 생존에 더 집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월 현재 북한에서 달러가 1달러에 북한 돈 36,600원이고요. 쌀 가격이 입쌀 1kg에 북한 돈 26,600원이에요. 12월 현재. 이게 북한 총 역사상 고난의 행군 이후의 최고값이에요. 작년 7월, 8월 때만 해도 입쌀을 북한 돈 5,000원에서 6,000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3배를 오른 거예요. 그러면 선전? 저는 항상 이게 식상한 얘기지만 북한에서의 삶은요,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낸다는 거는 살아간다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1990년도 중반, 어떻게 보면 초반부터 시작된 고난의 행군, 이제는 35년 됐어요. 30년 거의 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그 동안에 강산이 3번이 변할 동안 북한에서는 계속 고난의 행군을 이어왔어요. 그러면 고난을 30년을 겪으면 사람들 속에 무엇이 남을까요? 내가 죽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는 인간 본능의 그런 초인간적인 힘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쌀이 폭등을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거보다는요. 그래, 쌀이 폭등을 하기 전에 내가 죽이라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확보해 놔야 되겠다 이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쌀값이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 보면요, 도시 주민들도 이제는 개인 농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북한은 이제 도시와 가까운 산들이 나무를 다 베서 민둥산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한때는 식량을 심었는데 북한 당국이 또 보기가 싫다고 또 못 심게 했어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요, 이제 봄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진짜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깨나리 벗짐을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개인 농을 하거든요. 개인 농사를 해가지고 온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해가지고 그걸 집에다 가져와요. 그러면 농촌 사람들은 협동농장 일을 하면서 개인 농사하고, 도시 주민들은 또 일을 하면서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농사를 하고, 그리고 대체 보면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가축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 가축을 안 하잖아요. 북한은요, 도시집들도 개, 돼지를 다 거의 다 키워요. 근데 그게 이제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돼지를 키워가지고 그걸 팔아서 1년 식량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30년 동안 내가 이 고난 속에서 맞이할 수 있는 걸 대비해가지고 자기만의 생활 방식을 다 꾸려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환율이 오르고 식량이 폭등을 해도 기존보다는 굶어 죽은 사람이 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30년 동안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국이 막 선전을 하면요, 그걸 거역하진 못해요. 왜냐면 북한 당국의 불만을 토로하는 순간에 연자제를 받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국이 선전을 하면 그냥 허수아비인 거예요. 이렇게 멍하니 들어요. 왜? 나와 들으라고 하니까. 대신 자기네가 오래 살아갈 수 있는 준비는 다 이미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조금 지금도 그게 너무 행복한 게요, 자다가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13년이 됐는데 아직도 그 북한 골목에서 배낭 메고 다니고 장사하고 이런 꿈을 껴요. 그러다가 눈을 뜨면요, 하얀 벽이 보이고 큰 이제 전등이 보여요. 그리고 주변을 딱 보면 한국인 거예요. 그럼 그때예요. 그때 느끼는 그 안도감? 와, 진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아, 맞다. 여기 지금 남한이지. 나 지금 대한민국에 와 살지. 그러니까 그 쌀을 보통 저희는 옛날에는 10kg짜리를 사는데 지금은 아들이 밥을 잘 먹으니까 20kg짜리를 사는데 보통 이제 쿠팡이라는 데서 사면 좋은 쌀을 사면 한 6만 7만 원 해요. 근데 그 한 달 먹을 쌀을 제가 반나절이면 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에서는 그 쌀 1kg를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시장에 나가 벌벌 떠는데 나는 하루 벌면 쌀을 50kg를, 50kg를 살 수 있는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계산을 해보면요, 세상 뭔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아, 내가 진짜 너무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대규모 열병식과 신형 무기 공개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은 북한이 이렇게 열병식 신형 무기, 어떻게 보면 기존에 늘 답습하던 그런 정규적인 행사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비를 출출 맞으면서까지도 열병식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북한 당국이 노리는 게, 우선 첫째로 외부의 세력이 우리의 존엄을, 안보를 해치지 못하게 우리는 군에 이렇게 힘을 넣어가지고 이 정도로 발전했다. 이게 바로 장군님과 노동당의 업적이다. 이런 보여주기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강대국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반역하고 외면하고 이런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용서가 없다. 어떻게 보면 선전과 공포가 공존을 하고. 근데 이런 걸 바라보는 주민들 반응?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게요. 그러려니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은요, 북한 선전 영화를 보세요. 세계에서 아마 최고일걸요? 저는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 쭉 이제 선전 영화를 보면요, 지금이 더 발전했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누구든 울어요. 우리 수령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요, 한두 번을 그걸 들었을 때는 막 격앙이 되고, 우리 수령님 진짜 제기밥에 쪽잠을 자시면서 인민들을 위해서 저렇게 군무력을 키우셨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반응을 해요. 근데 그게 계속 3대를 이어서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북한에선 그걸 목석이라고 하는데 로봇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려니.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요, 한국처럼 놀라거나 그러지 않은 무시하거나가 아니에요. 그냥 아, 그래, 우리 늘 듣던 거니까 그렇구나, 박수치라면 박수치고 만세 부르라면 만세 부르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은 로봇이 됐어요. 이렇게 신호를 누르면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누르면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그 반응이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비난이 아니죠. 근데 비난도 앞에서 말을 못해요. 그냥 가족들끼리 그런 행사 갔다 와서는 아이고 뭐 핵무기를 만들어서 하루에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냐, 이 정도 불만이지, 대한민국처럼 인민생활이 바닥인데 저런 걸 했을 때 대한민국은 그때 같으라면 아마 시위가 일어나죠.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사회 구조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냥 로봇처럼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푸념을 하죠. 뒤에서 불만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 내가 죽지 않은 다음에는 거기에 복종을 해야 산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북한이 중국, 러시아의 관계에 기대면서도 내부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와 이런 외교 의존이 체제 유지 불안의 가능성도 갖고 있나요? 일단은 저는 대북 소식통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이 사진을 보내온 걸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과 중국은 무역을 해요. 근데 그게 밀수라는 거죠. 대북 제재 가이드라인을 피하기 위한 자동차 하루에도 수백 대 넘어간대요, 중고차가. 근데 그게 다 불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최근에 들어와서 개인의 자동차 면허 취득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인이 자동차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일부 당 간부나 제일 기국자들 일부에 극한이 됐는데, 북한이 이제는 개인 자동차를 허용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북한 당국에서는 그 자동차를 밀수로 중국에서 들여옴으로써 북한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자본이 많아요. 근데 이 개인들이 나라에다가 돈을 융통시켜주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적금을 하고 예금을 해야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는데, 북한은 은행에다가 적금을 하고 예금을 하면 못 찾아요. 안 줘요, 돈이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돈은 개인의 돈주머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의 돈주머니를 빨아낼 수 있는 게 뭘까요? 물건인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허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것도 이제 국가가 밀수를 해가지고 팔아줘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이 천지대판인 벽면에 잘 사는 사람들이 또 그에 반해서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부익부 빈익빈 차이가 이제는 좁힐 수가 없을 정도인 거예요. 돈주라고 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부둥켜 쥐고 있어요. 북한 당국에서 어떤 감원리서를 해도 돈을 내놓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 북한 돈이 아니에요. 달러나 중국화예요. 그러면 이 돈을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중국과의 밀수를 해가지고 개인 자동차도 사오고 개인 버스도 사와요. 근데 이게 과연 북한 경제를 바꿀 수 있냐? 어느 정도는 변화가 있죠. 개인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서 장사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들이 전체적인 북한이라는 퍼센티지를 봤을 때는 너무나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관계, 북한 주민들은 엄청 기대해요. 왜? 북한이 공개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병사들이 죽고
평양에 그 죽은 전사들을 위해서 도시까지 만들어줘요. 그러면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인적 자원들이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북한에서 있을 때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러시아, 소련이에요. 북한 사람들은 러시아란 말보다는 소련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 구소련이 사이주일 때 북한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지금도 러시아라는 말보다도 소련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북한과 러시아는요 한 번도 멀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항상 대북 제재에 포커스를 받았던 게 너무나 대대적으로 드러내놓고 북한하고 거래를 했어요. 근데 중국은요 작은 걸 주고 큰 걸 빼들어가는 장사꾼이에요. 진짜 10년 20년 묵은 쌀을 주면서 북한의 그 비싼 지하 강석을 헐값을 가져간 나라예요. 근데 러시아는요 북한을 대북 제재를 피해가지고 은밀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과의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중국은요 세계나 국제 무대에서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내보이기식 외교나라고 러시아는 그 뒤에 깔린 아주 담백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도 중국하고 무역이 끊겼는데도 시장에는요 소련 밀가루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도 러시아의 관계 북한 주민들도 기대하고 당국도 기대하겠죠.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옆집에 도움을 받는 것도 얼마나 또 많은 이해를 줘서 받겠어요. 이건 나라와 나라 사이고 러시아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도 전쟁이 끝나면 그에 합당한 경제적인 뭔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걸 내심 기다리고 있는 거지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북한 당국 자체가 자 우리는 러시아를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많이 받을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도와 안 줘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건덕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외교 사업을 다 공개하잖아요. 자, 미국과 이번에 관세를 부과할 때 우리는 10% 낮췄다. 어떤 협정을 했다.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연합뉴스 YTN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북한은요 거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 전사들이 가서 러시아에 가서 목숨을 바쳤다 이것만 얘기를 했지 우리가 러시아에서 그에 합당한 걸 받아야 된다 이런 걸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으면 좋고 안 줘도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만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는 다르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러시아는요 북한을 아마 크게 도와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경제 생활에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않을까? 왜냐면 북한은요 외국에서 도움을 받으면 1차적으로 당에 주황당에 필요한 물자들로 뽑고 다음에 군부로 뽑아요. 그 다음에 국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한테까지 그 영향력이 행사될 정도로 도움을 받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정은의 건강 악화와 김주혜의 조기 등판이 북한의 후계 구도와 체제 안정성에 어떤 신호를 주고 있나요? 사실은 그거는 우리의 시선이에요. 남한의 시선, 세계의 시선이에요. 우린 항상 김정은이 몸무게 몇 킬로,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저는 한국에 와서 북한을 더 잘 알고 김정은에 대해서 더 상세히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누구도 우리 장군님이 몸이 저렇게 뚱뚱해서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주민이 일도 없어요. 물론 가까운 당 간부들은 알겠죠. 하지만 주민들은요. 아직 우리 장군님 건강하다고만 생각하지 우리 장군님 건강이 악화돼서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하거든요. 그리고 김주혜의 등반 첫 출연 때는 아주 좋았죠. 반응이. 왜냐면 그런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보이지 않던 걸 보여주면요. 처음에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우리 지금까지 저런 거 못 봤는데 이설주 팔을 끼고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완전 센세이션이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입장,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자기네 패밀리를 감추기보다는 드러내는 것이 와 진짜 우리 수령님도 신이 아니라 한 가족의 남편이고 아버지구나. 더 친밀하게 친근하게 다가갔던 효과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주혜가 계속 등판을 하는 입장에서 북한 주민들이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처럼 과학적으로 이렇게 밝힌다기보다는 아유 그러니까 또 4대째 가겠나 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없는가? 그러니까 우리처럼 뭔가 딱딱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지 않아요. 북한 주민들은
일단 자기네가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러네, 수령님 딸이네,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제가 대통령 할 수도 있겠구나, 수령님 할 수도 있겠구나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남성 같은 경우에는 술을 먹고 집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 한대요. 야, 이제 사람이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몇십 년 후에는 조선도 모계시족이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모계시족이라는 게 여자가 왕인 체제, 그러니까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조선도 이제는 몇십 년 후에는 모계시족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농담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서는 체제 안전성 그런 거에는 말이, 북한에서는 그런 거 갖고 우려하는 건 아니군요. 아직 수령님이 젊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안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한 달 동안 TV에 나오지 않으면 건강 이상설인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제기하잖아요. 근데 북한은요,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국에 와서 보게 되면 김정은의 뒷자리 몇 번에 따라 2인자냐 3인자냐 이런 것들을 뉴스를 틀면 나와요. 근데 저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사실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사실 간부들에 대해 관심이 없거든요. 외교부장이 누구겠으면 누구고 상관없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런 걸 딱 봤을 때, 이게 서로 다른 그런 보도 시스템과 국민적 시각도 다를 수가 있지만, 야, 저 한국은 참 이렇게 예리하게 짚는구나. 북한은 사실은 그 정도로 관심을 안 두거든요. 그냥 수령님이 나타나면 그 뒤에 그래, 연간 부분 간부들인가 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한국이나 세계에서는 그걸 2인자, 3인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각이 다른 거죠. 북한은 주민들은 그렇게 예민하진 않아요. 예리하지도 않고. 가부장적 제도권하에 있는 북한 사회에서 어린 여자인 김주애가 4대 세습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안정적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수십 년을 다져온 사회주의적 틀이 있어요. 그 아이는 이미 지금부터 아마 엘리트 교육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를 둘러싼, 어떻게 보면 김여정이도 될 수 있고, 그 아이를 둘러싼 직계 가족도 있고, 그리고 수령한테 충실해온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국방 분야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권력을 나눴잖아요. 3권 분립했잖아요. 사법부, 북한은요, 그게 다 한 대로 합쳐졌어요. 그래서 수령당 대중이 사면일체가 된 게 북한이라는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라는 인간 하나가 죽는다 해서 그게 무너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딸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트 교육을 받고 있고, 그 주변에 그 아이를 받드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섭정 정치를 할 수도 있죠. 네, 수령님 이거 비준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서 왜 비준을 해야 되는지를 다 하게 되면 비준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다져온 그 제도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우왕좌왕해서 무너지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는 것보다는 좀 뭔가 기존의 틀을 그냥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다른 사람이 된다 할 때는 기대가 있죠. 네, 다른 사람이. 근데 지금 같아서는 다른 사람이 될 가능성이 0.01%도 없다고 생각해요. 핵무기 유지 비용이 북한 경제에 어떤 부담을 주며 이로 인해 경제 악화로 이어지나요? 북한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게 다 핵무기 개발 때문이죠. 전 기억에 남는 게 저희 언니가 방직공장에 다녔거든요. 언니가 이제 부문위원장을 했는데 언니가 선물을 생산하는 그때마다 제가 벤또를, 도시락을 사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북한에는요,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하고 옛날에 정말 관계가 좋았어요. 그때는 구라파라고 했거든요. 독일, 로마니아, 폴스카, 유고슬라비아. 그래가지고 북한에 있는 그런 기계들은 거의 다 독일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면 항상 보면 방직공장에 가보면요, 그 코 밑에 털이 있고 눈이 쑥 들어간 외국인들이 거기 항상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이러면서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더 이상 경제적인 이게 교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경제적인 교류가 없다 보니까 북한도 예전에 보면요, 60년대, 70년대는 남한보다
저희보다 더 잘 살았죠. 저는 70년대 중반에 태어났어요. 저희 때는 세상에 부러움없어라는 노래가 진짜라고 믿으며 살았거든요. 하늘을 올렸다 보니까 푸르고 유치원에 가면 간식 주고 노래 부르고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 사회주의가 무너지면서 교류가 끊어난 데다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그때부터 대북 제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북한이 지금 이렇게 된 게 다 대북 제재 때문이죠. 근데 그 대북 제재를 초래하게 만든 게 핵무기 개발인 거예요. 핵무기를 개발을 안 했으면 어떻게 보면 대북 제재라는 걸 피해갈 수 있는데 그걸 자꾸 하니까. 근데 사실 북한 내부에서 북한 당국이 그랬어요. 핵무기는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세계가 다 갖고 있는데 왜 미국이 세계를 대신하냐? 왜 자기네는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갖고 있지 말야 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엄을 짓밟는다 이렇게 저희한테 했는데 처음에는 그 말 들을 때 저희도 화가 났어요. 미국이 뭔데? 미국이 뭔데 자기네는 핵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는 나라 쬐꼬마다고 핵을 못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만큼 저희한테 쇠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핵실험이 성공했다면 박수를 쳤어요. 초창기에는. 야, 우리도 미국하고 맞설 수 있구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주민들 속에서 희석되게 된 계기가 있는데 핵무기를 계속 쏘는데 그럴수록 하늘에다가 핵무기 실험을 할수록 핵 미사일을 쏘아 올릴수록 그때마다 인민생활이 계속 내려가고 그때부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의 대이동이 시작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중국에 팔려가고 자체로 가고 탈북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외부 정보의 소식통이 들어오면서 핵 미사일을 발사하고 만드는 게 그게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 음으로 양으로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핵만 포기하면 핵 미사일만 포기하면 대북 제재만 걷어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그리고 바로 옆에 나라인 중국이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한국, 일본하고 문을 다 열어놓으면서 우리가요 저는 기초도 안 지는데요 80년대 저희가 명태를요 냉동 명태를 압록강에서 막 엄마랑 같이 씻으면요 중국 사람이 튜브를 타고 와서 달라고 했어요. 손 내밀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국을 거지라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명태 5마리를 줬어요. 야, 날래 먹어라. 그 거지라고 그러던 중국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어떻게 바뀌냐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현실을 인지해야 바뀌어요. 중국이 그 거지라고 흉보던 중국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잘 사냐? 개혁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안 하냐? 미국이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못하게 막냐? 자꾸 핵을 개발하고 핵 미사일을 쏘고 그 미사일 갖고 세계를 위협한다. 그러니까 정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핵에 대해서 군둥하죠. 그냥 북한이 성공했다면 박수치라면 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건 그래요. 그 핵으로 인해서 북한이 지금의 경제 공황, 어떻게 보면 열악한 경제가 온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 주민들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그 대북 제재, 저희는 사실 이제 지금도 어제도 제가 보니까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거,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는 거. 저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조금 양면적인 심정이 있어요. 김정은을 봐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되는데 내 가족, 우리 일반 주민들을 봤을 때 대북 제재가 더 강화되면 누가 타격을 받을까? 당국일까? 당국은요. 자기네 먹을 국리는 다 해요. 러시아하고도 물밀거래하고 자기네 쓸 거 다 쓰잖아요. 사치품 다 들여오잖아요. 그러면 대북 제재를 교모하게 피해가서 자기네가 할 건 다 하는데 대북 제재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는 건 국민이에요. 그 국민은 가난해서 못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대북 제재라고 할 때는 참 희비가 헛갈리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부 남북하나재단에서 취재 기자로 일하고 있고요. KBS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 남한살이 13년 차, 박주희 기자입니다. 저는 사실은 13년이 되면서 뭔가 복잡해졌어요, 머리가. 왜냐면 너무 많은 것을 겪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처음에는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 또 내 생각을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한데 계엄령도 겪고 대통령 탄핵도 겪고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선거함으로써 그 관세 때문에 그냥 매일 매시각 막 뉴스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세계의 흐름이고 변화지만 참 어떤 사회에서 살든 사건과 변화는 다 존재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요즘에 많이 조금 체험을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서 13년을 살다 보니까 무뎌지는 것 같아요. 초심이. 금방 북한에서 왔을 때는 어떻게든 이 좋은 세상에서 내 못 살면 바보지 어떻게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막 이랬는데 지금은요. 그냥 그래 뭐 조금 누리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졌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뭘 그다지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교차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늘 생각하는 게 다시 태어난다면 꼭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고 그리고 우리 한국 국민들처럼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사회에서 제대로 된 국민의식을 갖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지금은 의식이 있긴 있지만 북한 사회에서 너무 다 많은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기도 하고 믿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와서 그냥 한국 사람들처럼 살려고 열심히 다시 좀 나를 좀 더 초심으로 조금 이끌어오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 저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고시원에 1.8병짜리 거기서 발을 못 펴고 자는 장면 보고 저 펑펑 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더 헬조선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이 나라를 더 빛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데에서 조금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도움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꼭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